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옛날 어느 넓은 초원과 숲이 이어진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양떼와 소떼, 말, 당나귀가 함께 살고 있었고 주변 숲에는 여우, 토끼, 사슴도 살고 있었죠. 그 중에 한 마을에는 힘은 없지만 고집은 센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당나귀는 매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난 왜 맨날 무거운 짐만 나르고 사람들한테 야, 당나귀 이런 소리만 들어야 하지? 사자처럼 다들 나만 보면 무서워했으면 좋겠는데. 당나귀는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힘도 그저 그렇고 울음소리도 희야하고 우스꽝스럽기만 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늘 부러움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숲 가장자리에서 나이가 많이 든 사자 한 마리가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자는 이 숲의 왕이었지. 참, 세월이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사자의 몸을 묻어주었어요. 하지만 한 마을 사람은 사자의 가죽을 벗겨 집으로 가져갔어요. 이 가죽은 쓸데가 많을 거야. 가죽옷도 만들 수 있고 사자를 무서워하는 짐승들을 쫓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은 사자 가죽을 잘 말려 창고 한쪽에 걸어두었어요. 며칠 뒤 그 집에서 일을 돕던 당나귀는 우연히 창고 안을 보게 되었어요. 당나귀는 창고 안에 걸려있는 거대한 사자 가죽을 보고 눈을 번쩍 떴어요. 저게 뭐지? 사자 가죽이잖아. 당나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저 사자 가죽을 뒤집었으면 나도 사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적어도 모두들 나를 사자인 줄 알고 무서워 떨겠지? 당나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살금살금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온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사자 가죽을 조심스럽게 끌어와 자기 등에 걸치고 머리까지 쑥 뒤집어 썼어요. 거울은 없었지만 당나귀는 스스로를 상상하며 중얼거렸어요. 흐흐흐, 이 정도면 완벽한 사자야. 당나귀는 몸을 잔뜩 부풀리고 일부러 느릿느릿 위험있게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초원으로 나간 당나귀는 멀리서 풀을 뜯고 있던 양떼 쪽으로 다가갔어요. 양들은 멀리서 큰 몸집과 갈기 모양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자다, 매! 도망쳐, 매! 양떼는 울먹이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사슴과 토끼도 겁에 질려 달아났어요. 으아, 사자가 내려왔다. 빨리 도망가. 당나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속았어. 내가 사자라니까 모두 도망가잖아? 역시 겉모습이 중요해. 당나귀는 심장이 두근두근 기분이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용기가 난 당나귀는 마을 근처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숲에 있던 사자가 여기까지 내려왔나? 저 갈기와 꼬리 분명히 사자인데. 사람들은 겁이 나서 집 안으로 숨거나 문을 꼭 닫았어요. 당나귀는 속으로 신이 나서 마음껏 거들먹거렸어요. 그래, 이게 바로 사자의 기분이군.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그날 하루 종일 당나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양떼를 놀래키고 사슴을 쫓고 토끼를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나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들 도망가기만 하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네.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느 날처럼 당나귀는 초원 한가운데에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양들, 사슴들, 토끼들은 멀찍이 떨어져 떨고 있었죠. 그때 당나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오늘은 사자답게 멋지게 으르렁 한번 질러볼까? 당나귀는 가슴을 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무섭고 위협적인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히야! 들려온 것은 사자의 포효가 아닌 익숙한 당나귀의 울음소리였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멀리서 당나귀를 지켜보고 있던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어요. 잠깐, 저 목소리는 저건 사자가 아니라 당나귀잖아? 여우는 슬며시 다가와 당나귀에게 말했어요. 이봐, 사자님. 아무리 사자 가죽을 뒤집었어도 네 목소리는 숨길 수가 없구나. 여우는 냉큼 당나귀에게 뛰어올라 사자 가죽 한쪽을 확 잡아당겼어요. 스르륵 사자 가죽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서 멍청한 표정을 한 당나귀가 나타났어요. 주변에서 멀찍이 지켜보던 동물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어요. 아, 사자가 아니었네. 매. 당나귀였어? 매. 양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고 사슴도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사자 흉내 좀 낸다고 사자가 되는 줄 알았나 봐. 마을 사람들도 사실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사자라기에는 걸음걸이가 영 이상하다 했어. 이제 보니 당나귀였군. 당나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모두가 날 비웃고 있어. 사자 가죽만 쓰면 진짜 사자가 될 줄 알았는데. 여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나귀야, 기억해. 겉모습을 아무리 바꿔도 네가 누구인지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진짜 강함은 가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날 이후로 당나귀는 더 이상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짐을 나르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당나귀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겠지. 괜히 남의 흉내를 내다가 웃음거리가 되느니 나답게 사는 게 더 낫겠다. 의좋은 형제.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마음 쉬고운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서로 의지하며 농사를 짓고 정답게 지냈지요. 둘은 비록 집은 따로 있었지만 늘 서로 도우며 한 집 식구처럼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둘을 가리켜 참 의좋은 형제다 하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 해에는 날씨가 좋아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형과 아우의 눈에서도 황금빛 벼이삭이 가득 열렸지요. 수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우는 곡식 자루를 쌓아놓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풍년이로구나. 하지만 형님은 가족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데 내 몫이 너무 많지 않나? 아우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형에게 곡식을 조금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었죠. 밤이 되자
아우는 슬쩍 곡식 자루를 어깨에 메고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식솔이 많으니 한 자루라도 더 있어야 하지. 아우는 형의 곡간 앞에 자루를 내려놓고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살금살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지요. 한편 형도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우는 아이들도 어리고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내 몫이 너무 많구나. 형도 아우가 걱정돼 밤늦게 일어나 곡식 자루를 메고 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우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나는 이것으로도 충분해. 형은 조용히 아우네 곡간 앞에 자루를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우는 자루를 세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한 자루를 옮겼는데 왜 자루수가 그대로지?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아우네 한 자루 갖다 줬는데 어째 자루수가 줄지 않았지? 둘은 서로 모르게 나누어 주느라 자루의 수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형과 아우는 각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꼭 한 자루를 더 나눠줘야지. 그렇게 형도 아우도 고온이 잠든 가족들을 뒤로하고 곡식 자루를 들고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형은 아우네 집으로, 아우는 형네 집으로 향하던 길. 달빛이 비추는 언덕 중턱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형님. 아우야. 그제야 두 형제는 각자 서로를 위해 곡식을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자루를 내려놓고 말없이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뒤로도 형과 아우는 서로를 배려하며 더욱더 우애 깊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런 형제야말로 진짜 부자야 부자 하고 감탄했지요. 돈도 물건도 곡식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형제는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사자와 코끼리. 넓은 숲속에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숲의 왕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사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것에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사자 근처에 와서 쫙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순간 사자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뒤로 물러섰지요. 으아, 또 깜짝 놀랐잖아. 사자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나는 숲에서 가장 강한데 왜 이렇게 작은 것에도 놀라지? 사자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돼지 한 마리가 코가 막혀 크게 울었습니다. 꼴꼴, 꼴꼴, 꼴꼴어러. 돼지가 내는 큰 소리에 사자는 또 깜짝 놀라 뛰어올랐습니다. 아니, 돼지 소리에도 놀라다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이지? 사자는 고개를 떨구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를 비웃는 동물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네. 그때 땅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혹시 무슨 위험이 닥치는 건 아닌지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건 코끼리잖아. 코끼리의 덩치는 사자의 몇 배나 컸고 긴 코를 휘두를 때마다 바람이 휙휙
물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사자가 코끼리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코끼리는 혼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파리 한 마리가 코끼리 귀 옆을 맴돌며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는 놀라며 혼잣말을 했어요. 저렇게 큰 코끼리도 작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다니. 사자는 조심스레 코끼리에게 다가가 파리를 휙 내쫓아 주었습니다. 코끼리는 사자에게 말했어요. 고맙네, 사자 친구. 난 이 작은 파리만 봐도 정말 무섭다네. 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작은 새 날개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니까 말이야. 사자와 코끼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자는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크든 작든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장자못 이야기.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푸른 물이 찰랑거리는 넓은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못을 장자못이라 불렀지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못 같았지만 오래전부터 이 못에 얽힌 신비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장자못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옛날 이 마을에는 재산이 아주 많은 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곡식 창고가 몇 개나 되고 소와 말도 수십 마리. 하지만 그는 욕심이 많고 인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손해지.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장자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마음씨가 고와서 길 가다 굶주린 사람을 보면 늘 몰래 음식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노승이 장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자는 노승을 보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어이구, 거지 같은 노승이 내 집 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어서 썩 꺼져라.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장자의 아내가 이 광경을 보고 달려나왔습니다. 장자의 아내는 말했어요. 스님, 들어오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노승은 감사히 밥을 먹고 장자의 아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복이 많겠군요. 하지만 남편의 욕심은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장자의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노승은 다시 장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장자님, 이 근처에 큰 물이 들 조짐이 보입니다. 집을 튼튼히 하시고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러나 장자는 비웃었습니다. 큰 물이라고? 어이구, 우리 집은 산 중턱에 있는데 무슨 물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런 허튼 소리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말게. 노승은 말없이 장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노승이 떠난 뒤에도 장자는 전혀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장농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곡식이 많이 나왔다지. 그럼 세금도 더 내야지. 그렇고 말고. 농부들은 울며 돌아갔지만 장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자의 아내는 몰래 쌀을 가져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알게 된 장자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내 재산을 왜 마음대로 줘버리나?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아내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여름밤 갑자기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검게 물들고 산골짜기마다 물이 콸콸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 짐을 싸며 외쳤습니다. 큰 물이야! 산사태가 난다! 하지만 장자는 창고문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이 많은 곡식과 보물이 쓸려 내려가면 안 되지. 그때 집 뒤쪽 절벽에서 우르르르 쾅쾅쾅 하는 거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이 무너지며 물폭탄이 장자의 집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장자는 보물 상자를 껴안고 버티려 했지만 창고 안의 물건을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그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장자의 아내는 가까스로 높은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집이 있던 곳은 거대한 웅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장자의 집이 있던 자리에 맑고 푸른 물이 가득한 큰 못이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못은 장자의 욕심이 만든 벌이구나. 그 많은 보물들도 다 저 물속에 가라앉은 게야. 장자의 아내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기도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탓에 끝내 이렇게 되었군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못을 장자못이라 불렀습니다. 나무꾼과 헤라클레스. 옛날 아주 먼 옛날 부지런하고 착실한 나무꾼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이 도끼는 내 손 네 발이나 마찬가지야. 잃어버리면 큰일이야.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물가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손을 털다 그만 실수로 도끼가 톡 미끄러져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붕덩. 나무꾼은 깜짝 놀라며 아니, 내 도끼 이럴 수가. 나무꾼은 다급히 물속에 손을 넣어 보았어요. 물은 깊고 손끝에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초조해졌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베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둘도 없는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나무꾼이 말했어요. 도끼를 잃어버리면 나무를 해다 팔 수가 없어.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절망에 빠진 나무꾼은 결국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위대한 헤라클레스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제발. 그랬더니 사람보다 크고 늠름한 모습의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 헤라클레스님, 제 도끼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헤라클레스는 아무 말 없이 나무꾼을 지켜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꾸짖음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헤라클레스는 말했어요. 인간이여, 너는 네 힘으로 해볼 만큼 해보았는가? 나무꾼은 말했죠. 아니요. 저는 그냥 너무 당황해서요. 헤라클레스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신의 도움만 기다린다면 신도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개울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일어서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네 스스로 도끼를 찾아보아라. 그러자 나무꾼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갑고 어둡고 깊은 물, 돌도 미끄럽고 진흙도 잔뜩 있어서 도끼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를 찾기 시작했어요. 팔이 아프고 온몸이 젖어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에 단단한 쇳덩이가 느껴졌어요. 나무꾼은 숨을 몰아쉬며 찾았다! 내 도끼다! 헤라클레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보았느냐? 나무꾼이여, 네가 스스로 움직이자 길이 열렸다. 신의 도움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다가온다. 나무꾼은 도끼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너무 쉽게 기적을 바라며 정작 스스로의 힘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나무꾼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먼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도움은 늘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 찾아왔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 아주 먼 옛날 크고 아름다운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임금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임금님은 태어날 때부터 귀가 길고 넓은 당나귀 귀였습니다. 임금님은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크고 화려한 왕관으로 귀 전체를 가리고 다녔지요. 하지만 왕관 안에 숨겨진 머리는 자꾸 길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임금님은 결국 이발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허나 이발사는 내 비밀을 지킬 사람이어야 하는데. 신하들은 말이 없고 성실한 이발사를 찾아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굳게 잠긴 밀실 안에서 임금님은 조심스럽게 왕관을 벗었습니다. 순간 이발사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요. 임금님 귀가 아이고 당나귀 귀라니. 하지만 겁이 난 이발사는 간신히 입을 막고 말했습니다. 전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발사는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비밀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아이고, 이걸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몇 주가 지나도 이발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쳐 봐야겠어. 이발사는 깊고 조용한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대나무 숲 속에 작은 구멍을 파고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조심히 메운 뒤 후련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하지만 며칠 뒤 바람 한 줄기가 대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사람들은 처음엔 장난스러운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말이 들려오자 궁금한 마음에 대나무 숲을 찾아갔지요. 그렇게 소문은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임금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퍼뜨린 것이냐? 임금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들려왔어요. 임금님은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 모습이라면 숨길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임금님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고 백성들도 오히려 솔직한 임금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늑대와 새끼 양. 한 새끼 양이 시냇가 아래쪽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새끼 양은 평소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위쪽 언덕에서 배가 고픈 늑대가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냇물 아래쪽에 새끼 양을 발견하자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늑대는 말했어요. 저 녀석이 오늘 내 점심이 되겠군.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새끼 양을 향해서 이 나쁜 녀석, 너 때문에 내가 마시던 물이 흙탕물이 됐잖아. 새끼 양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늑대님. 저는 아래쪽에서 물을 마셨어요. 위쪽에 계신 늑대님 물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늑대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늑대는 다시 말했어요. 그렇다면 말이지. 지난달에 너는 나에게 나쁜 말을 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새끼 양은 대답했죠. 저는 아직 아주 어립니다. 지난달이라면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늑대의 말은 점점 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네 가족 중에 누군가는 나를 괴롭혔겠지. 어쨌든 너희 집안은 죄가 있어. 새끼 양이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가족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늑대는 새끼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핑계라도 찾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말했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니 널 먹어야겠어. 늑대는 결국 아무런 이유도 듣지 않고 새끼 양을 물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끼 양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그저 핑계를 만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뿐이죠. 소나무와 까치. 옛날 어느 깊은 산 중에 굳건한 마음을 가진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간직한 든든한 나무였어요. 비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소나무는 산을 지키면서 우뚝 서 있었지요. 어느 날 먹이를 찾지 못해 지친 까치 한 마리가 소나무로 날아왔습니다. 소나무야, 나 좀 쉬어갈 수 있을까? 까치는 추위에 떨면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추울 텐데 어서 내 가지 위에서 따뜻하게 쉬어가렴. 소나무는 까치에게 따뜻한 쉼터를 내주었습니다. 까치는 소나무의 굵고 든든한 가지에 몸을 기댄 채 한숨을 돌렸습니다. 까치는 말했어요. 나는 겨울이 오면 먹이도 별로 없고 바람도 너무 차가워서 언제나 힘들어. 까치는 그동안의 힘든 나날을 소나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소나무가 말했어요. 겨울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란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도우면 춥고 어려운 날도 견딜 수 있단다. 소나무는 따뜻한 말로 까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까치는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죠. 그날 밤 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산을 뒤흔들었지만 소나무는 자신의 몸을 돌려 까치를 지켜주었습니다. 까치가 말했어요. 소나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 밤도 견디지 못했을 거야. 나도 너에게 꼭 보답할게. 까치는 소나무에게 큰 은혜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봄이 찾아왔습니다. 까치는 소나무에게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튼 것이었죠. 까치는 말했어요. 겨울에 내가 머물던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소나무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까치와 소나무는 서로를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외로운 날이 와도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면 따뜻해질 수 있거든요. 독수리와 여우. 독수리와 여우는 오래전부터 같은 나무 근처에 살며 서로를 해치지 않고 지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했고 여우는 땅 위를 지켰지요. 둘은 서로를 존중하는 이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먹을 것을 찾다가 여우의 새끼들을 보게 되었어요. 독수리는 갈등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웃의 새끼들인데 하지만 난 너무 배가 고파. 결국 독수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우의 새끼를 낚아채서 둥지로 가져갔습니다. 여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독수리야, 제발 내 새끼를 돌려줘. 우린 친구였잖아. 여우는 날개가 없었기에 독수리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독수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여우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이 좀 부족하지만 내겐 지혜가 있어. 여우는 조용히 사람들의 모닥불로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불꽃이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독수리 둥지 아래에 놓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는 금방 연기를 뿜기 시작했어요. 불은 점점 커지고 둥지는 위험해졌습니다. 독수리는 자신과 새끼들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독수리는 결국 여우의 새끼를 돌려주었습니다. 여우는 새끼를 되찾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독수리는 깊이 반성했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비슷한 위험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우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독수리도 그날 이후로 여우를 절대 해치지 않았습니다. 청개구리. 조용한 들판 옆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는 아기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지요. 이 청개구리는 엄마 말이라면 꼭 반대로만 행동하는 아이였습니다. 얘야, 햇볕이 강하니 그늘에서 놀아라. 그러면 청개구리는 일부러 햇볕 아래로 나갔고요. 얘야, 물가에서는 뛰지 말아라. 그러면 청개구리는 더 크게 첨벙거리며 뛰었어요. 오늘은 바람이 차니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일부러 멀리까지 나가 놀았습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매일같이 타일렀지만 아기 청개구리는 말을 듣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저 아이는 늘 저럴까? 엄마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개구리는 몹시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바람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니까 연못가에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하지만 청개구리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고는 곧장 연못가로 뛰어가 버렸지요. 그러나 그날은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연못 물도 바람 소리도 평소 같지 않았어요. 며칠 뒤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곧 떠날지도 모르겠구나. 엄마가 죽으면 절대 산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다오. 꼭 강가에 묻어줘. 엄마는 청개구리가 늘 엄마의 말과 반대로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히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개구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청개구리는 자신이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고 매번 엄마 말과 거꾸로 행동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번만은 꼭 엄마 말을 들을게요. 청개구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엄마를 강가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릴수록 청개구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혹시 엄마를 산에 묻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청개구리는 빗속에서 하늘을 향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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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그 울음은 단순한 개구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이 담긴 울음이었죠. 그날 이후로 비만 오면 청개구리는 울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개구리가 우는 건 청개구리가 엄마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래.